사실 일자리가 뭐 최고의 복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고의 복지니까 이제 경기가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제가 성장하면 낙수 효과가 있어서 이제 저소득층에도 이익이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런 걸 갖다가 성장 담론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이유가 성장에 집착해서 그렇다. 성장 담론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문재인 정부가 성장에 집착해서 개혁 의지를 버려서 경제가 잘못됐다. 이런 논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외눈박이 답답한 걸 이념에 치우친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 같아요. 대표적인 게 딴 나라 갈 거 없어요.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 남짓이던 60년대에서 지금 2000년대 2만 불 소득 때까지 성장이 되면서 분배가 개선이 됐어요. 통계 자료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는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면서 분배가 안 일어나면 그건 무의미한 성장이지만 성장이 없는 분배는 그 자체가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장과 분배의 무슨 양자택일적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선후의 문제가 있어요. 성장이 돼야 분배가 가능한 거지 성장 없는 분배는 불가능하다니까요. 대한민국이 지난 50년 동안의 성장이 그 증거 아니에요. 성장하니까 분배가 가능했던 것이고 그래서 국민연금도 했고 건강보험도 했고 실업보험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좌파 경제학자들이 쓴 성장 담론, 성장에 치우쳐서 더 양극화가 됐다?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성장이 침체돼서도 양극화가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외눈박이가 아니라 장님이죠. 눈뜬 장님이고 현실을 오히려 외면하고 오히려 이념이라는 렌즈로 오직 그냥 공리공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성장률을 높여야 됩니다. GDP 아니에요. GDP가 국민소득이라면서요. 그러니까 GDP가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소득이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 구조의 개혁,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개혁,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잠재 성장률이 올라갈까요? 지금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보통 이제 성장률을 올리려면 인구가 증가해서 노동 투입이 많이 되든지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공장 많이 짓고 그렇게 하든지 또 생산성이 올라가든지 그래야 된다 그러는데 잠재 성장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대통령 5년 만에 1% 떨어진다 그랬는데 과거에는 7% 성장도 적다랬는데 그렇죠. 지금 10%는 꿈인 것 같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예요.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호황과 불황의 경계가 되는 성장률이죠. 그러니까 우리 2000년대 초만 해도 잠재 성장률이 6%일 때는 경제가 5% 성장하면 불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7, 8% 되면 이제 과열 경제다. 이래가지고 이제 거품이 생기고 임금 상승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야금야금 20년 동안 내려와가지고요. 지금 2%대예요. 그러니까 이 추세를 그래프로 보시면 이 추세가 한 10년 더 지속되면 0이 된다고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이 소진이 된다는 얘기고 호황과 불황의 경계선이 0%라는 얘기는 이건 참담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엔진의 마력이 떨어져서 앞으로 잘 못 가는 자동차에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엔진이 과열이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소진이 되면 아무리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돈을 뿌리고 해도 한국 경제가 앞으로 못 나가고 거품만 생겨서 부동산 투기나 주식시장만 과열될 거란 말이죠. 그게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이 잃어버린 90년대가 잠재 성장률이 0이었거든요. 90년, 10년 동안 일본의 실질 성장률이 1%예요. 10년 동안 1%.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아주 필수 조건이고요. 그래야 소득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생기고 분배도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경제학 교수니까 다 알죠. 경제 발전론 기말고사 문제에 나와요.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변수를 논하라.
실제로 대학원 경제발전론 기말고사에 저는 그런 문제를 낸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 딱 세 가지 아니에요.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투입은 지금 인구 감소니까 안 되고, 자본 투입은 결국 투자의 축적인데, 이렇게 기업들이 새로운 설비, 장비, 기술을 투자를 해야 축적이 되고, 그게 자본 축적이잖아요. 그건 기업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데,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기업인을 적대시하고 기업 투자는 다 해외로 나가고 그래서 떨어진 거죠. 그러면 노동 감소와 자본 투자 저조를 극복하려면 생산성, 총요소 생산성. 그러니까 같은 노동과 같은 자본을 투입해도 산출량이 높아지는 방법. 하나는 비싼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같은 투입량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일해서 산출량을 늘리거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구 감소 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성장 엔진은 생산성 제고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은 주 4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구도 감소하는데 일 덜 해라. 어떻게 일 덜 하고 더 먹을 수가 있죠? 그거는 석기시대 농부들도 알아요. 더 먹으려면 더 일해야 돼요. 덜 일하고 더 먹는 방법은 같은 시간 일하더라도 생산성을 높이면 돼요. 생산량을 늘리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늘리느냐? 우리나라가 60, 70년대에는 신발이나 옷감이나 스웨터 팔아서 먹고 살았죠. 그때는 하루 12시간 일을 해도 산출물의 가치가 작았어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200불, 300불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반도체에 휴대폰에 철강에 자동차를 만드니까 같은 시간을 일을 해도 소득이 필리핀의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물건을 잘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개발, 혁신, 창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규제를 풀고 젊은 사람들이, 기업인들이 새로운 물건, 새로운 시장을 마음껏 개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같은 시간 일을 하더라도 빈둥빈둥 놀면 안 되겠죠. 열심히 일해야죠. 그래서 이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특효약이 경제학에서 규명된 게 또 기승전 경쟁인데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사회든지 생산성이 올라가는 나라는 개방과 경쟁이 충만한 사회예요. 항상 개방이 거부되고 경쟁이 억제돼서 기득권에 매몰된 사회나 경제는 퇴행을 거듭했죠. 아니 중국이 과거에 모택동 시대에서 등소평으로 오면서 뜬 이유가 개방과 경쟁이죠. 사실 대한민국이 그 과정을 거쳤고요. 인도가 그랬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입달린 모든 이익단체는 개방 반대 경쟁 거부. 우리 사회가 퇴행하고 있죠. 기업인들은 해외로 나가죠. 인구는 감소하죠.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생산성에 다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열심히 일하고 기업하기 좋게 만들고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주 명쾌한 설명이십니다. 이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신데, 우리나라가 좀 미국보다 일인당 소득이 좀 떨어져도, 저희 이제 미국에 가서 교민들을 보니까 미국에 이제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나이 드신 분들이 한국으로 다시 이제 들어오고 싶어 해요. 한국이 그래도 의료비 싸고, 의료시설 좋고, 의사 만나기 쉽고, 뭐 의료보험제도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탈모도 의료보험 대상이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탈모는 죽을 병은 아닌데 지금 사실 이제 죽을 병 때문에 제대로 치료 못 받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케어가 이제 들어서면서 사실 이제 뭐 2인 병실도 이제 의료보험 이제 처리해 주겠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좀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그동안 이제 쌓아놓던 건강보험 재정이 이제 다 소진되게 됐다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 코로나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더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을 안 가서 뭐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현재 의료보험 체계 하에서는 결국 이제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정부의 그 의료보험 정책에 대해서 건강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보장 시스템이 사실은 세계적인 모범 사례죠. 이게 사회주의 국가 영국이나 이런 나라의 어떤 국영 의료 체제와 미국의처럼 극단적인 민영 시스템의 그 단점을 해소하고 장점만 버무린
그 과정이고 여기서 전문가들이 연구한 걸 보니까 그럼 미국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영국과 뭐가 차이가 나느냐, 우리나라 의료진의 우수성과 희생이 여기 있더라고요. 미국의 의사들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굉장히 그래도 공인의식이 있는 사람들 같아요. 지금도 코로나 사태 때 보면 헌신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가지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확대한 게 건강보험이 이게 재정적으로 굉장히 건전했어요.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에 건강보험기금이 20조까지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법으로 이거는 유지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케어라고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문을 확 열어가지고 별의별 걸 다 치료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재정이 급속히 악화돼가지고 5년 만에 반토막이 나서 지금 10조가 안 돼요. 근데 이 추세대로 돼가지고 탈모까지 뭐 해주고 지금 윤석열 후보도 예외가 아니에요. 막 해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다음 정부 임기 중에 건강보험은 기금이 고갈될 게 확실해요. 그러면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주는 수가는 늘어나고 기금은 곧 소진되면 그 적자폭은 100%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재정 적자의 요인도 될 뿐 아니라 지금 탈모제나 이런 거, 틀니 이런 것들, 임플란트 이런 거요. 필요한 분들한테는 고마운 얘기겠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역시 정치예요. 그러니까 탈모제나 노인들 틀니 보장, 임플란트 보장은 수십만 명이에요. 수백만 명. 근데 지금 당장 그 치료제, 난치병이나 암 치료에 비싼 그 약을 못 구해서 그냥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소수지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어디가 더 우선순위인가요? 이건 자명한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건강보험을 가지고 표를 얻기 위한 어떤 정치 노름을 하는 사람들은 난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예. 우리 사회의 우선순위가 지금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네. 감기 몇천 원도 보험에서 다 해주고. 그렇죠. 근데 진짜 또 약값 비싸서 못 쓰고 죽는 사람을 안 해준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왕 복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선별복지, 보편복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는 기본 소득에, 기본 자산에, 기본 복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복지의 기본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절대 빈곤의 퇴치. 그러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식주 문제가 그리고 교육 의료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만은 없어야 되겠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요. 그 2000년대 들어와서 복지제도를 굉장히 두텁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면서 사실은 그 복지 전달 체계의 사각지대 때문에 그렇지 행정력의 미비 때문이지 제도 자체로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을 이유도 없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 못 가서도 안 되고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에 못 가는 일은 이미 없게 됐어요. 다만 그거를 지금 복지 전달 체계가 제대로 못할 뿐이죠. 그래서 선별이냐 무슨 보편이냐의 논리는 이분법적 논쟁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보편복지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 선별복지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당연히 보편복지죠. 그거는 누구나 당연히 온 국민이 해당되지만 실업보험이나 또는 최저생활보장제 같은 빈곤 완화 복지는 그건 선별복지죠. 몰아줘야죠. 그러니까 온 국민한테 막 25조씩 해서 1인당 막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주자. 이거는 복지도 아니고 네, 그렇죠. 소득 재분배 효과도 없고 매표죠. 이거는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선별복지, 보편복지 다 건전하게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이게 이제 자립하기가 어려운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도와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립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조금을 주면 안 돼요. 기회를 줘야죠. 일자리를 줘야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아래의 임금이라도 받으면서 일하게 하고 그 최저임금보다 못 미치는 부분은 그걸 국가가 메워주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지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빈곤이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게요. 지금 우리나라 하위 20% 가구 소득 계층 중에 지금 가구 소득의 절반 이상이 보조금이에요. 근로소득이 50% 미만이에요. 이미 그렇게 됐어요. 이게 왜 문제냐. 저소득층 빈곤층에 국가의 보조금에 이전 소득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이게 마약이에요. 자립 능력이 훼손이 되죠. 그럼 절대적으로 국가에게 의존하게 되는 상황, 소위 인디안 레저베이션 신드롬이 나오는 거죠. 빈곤의 덫에 갇히는 거예요. 저는 이건 굉장히 정의롭지 못하고 잔인한 정책이라고 봐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립을 해서 빨리 중산층으로 올라가고 그 사람들의 아이들도 중산층으로 올라가도록 사다리를 놔주는 것이 정의로운 거지. 어려우시죠? 돈 받아가세요라고 자꾸 돈 주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평생 마약 중독처럼 의존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한 정책이죠. 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 보편복지하고 선별복지가 뭐 별개가 아니다. 구별하는 건 이원론적인 것이다.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왕 그 복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금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대선 후보들 토론회를 보니까 네 후보가 모두 연금 개혁에 찬성하고 공동적으로 이제 정책을 발표하자고 얘기했더라고요. 아주 그 정책 토론도 좋았지만 모처럼 말해 참 보기 좋은 거였습니다. 사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 비해서 국민연금이 너무 낮고 그래서 너무 다르죠. 사실 우리 사학연금 대상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 국민 전체를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죠. 참 이게 연금 개혁뿐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그 개혁해야 될 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성장 잠재력은 떨어지고 그렇죠. 있죠. 인구는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든 선택,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라면 달콤한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무슨 탈모제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가면은 끝이 보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금. 2055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고갈되니까 지금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네 은퇴했을 때 기금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어디 그게 연금 개혁뿐이겠어요? 규제 개혁도 마찬가지죠. 또 교육 개혁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공공부문 개혁이 부패하고 방만한 지금 공공부문 공기업 개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다 쓴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지금 선거 기간 동안에 파퓰리즘에 매몰돼서 얘기를 안 꺼낸 거죠.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토론장에서 얘기를 꺼내니까 그 자리에서 그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나는 이야기 나온 김에 공공부문 개혁이나 규제 개혁이나 교육 개혁이나 이런 것들도 좀 미리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이게 소위 말하는 사회적 합의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 유일하게 연금 개혁에 손을 전혀 안 댄 첫 정권입니다. 다음 정권은 누가 되든지 한다고 했으니까 믿어보기로 하고 차제에 먹고 사는 문제에 묘방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물건 만들어야 더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덜 일하고 더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금 개혁뿐 아니라 규제 개혁, 경제 개혁을 해야 된다. 네. 이번에 그 토론회를 보니까 RE100이라는 단어를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택소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 그 리뉴어블 에너지인가요? 그 100% 재생에너지로 가자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탄소 제로 정책을 2030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또 이제 탈원전 정책을 폈었습니다. 사실 이제 EU에서는 이제 원전을 그 탄소 제로 정책의 그 친환경 정책으로 에너지로 이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제 원자력을 이제 나쁜 것으로 이제 보고 탈원전을 추진했었죠. 그거로 인해서 지금 뭐 한전이 굉장한 이제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 문제에 대해서 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죠. 지금 탈원전 한다고 그랬잖아요. 현 정부가. 그러면서 지금 탈탄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어요. 이건 당연히 양립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전문가들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비난을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위원회에서 26.3% 감축해서 2050년까지 40%에서 순배출량을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방안을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난 11월 달에 UN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에서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순배출량 탄소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 2030년까지는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 그래가지고 박수 많이 받았어요. 문 대통령이. 근데 이게 문제는요. 국제기구에서 그렇게 정상이 발표를 하면요. 그게 약속을 지켜야 되죠. 백트랙이 안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난리 난 거예요. 왜냐하면 대못을 박은 거죠. 나가는 정권이 더군다나 기업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문가들은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원래 국회에서요. 이게 그 기후환경법을 통과시킬 때 2030년까지 35% 감축으로 했어요. 그것도 그냥 막 반대가 심해서 정부 여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랬는데 대통령이 추인 과정에서 40%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35%도 달성 불가능하다는 목표라는 게 전문가들과 언론의 지적이고요. 근데 문 대통령은 이런 반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를 보면 우리의 탄소 중립 의지를 국제사회에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대통령의 위신을 살리자고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에 기업계에 이익을 포기한 거죠. 이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2030년까지 우리가 40%를 감축하면 우리나라는 연평균 4.17%를 감축해야 되는데 이거는 EU의 2%, 영국의 3%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EU나 미국이나 영국, 일본보다 훨씬 높은 감축률을 제시하니까 단하에서는 박수친 거죠. 이야, 프레지던트 분 훌륭하다. 예? 대한민국 훌륭하다. 예, 대한민국 훌륭하다. 그러면서 LNG 발전, 석탄 발전도 다 없애겠대요. 2050년까지. 그러면서 이걸 다 태양광으로 메우겠다고 그러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이게 항상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장하잖아요. ESS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전문 용어입니다. ESS. 이 전력 저장 설비를 설치하려면 최대 1248조 원이 필요하대요. 1248조. 우리나라 금년 GDP가 1800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고 ESS는 또 10년마다 교체해야 된대요. 지금 우리 휴대폰에 들어있는 배터리가 그게 ESS예요. 그러니까 전력 저장 장치거든요. 근데 그래서 문제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이게 다 또 중금속이 들어간 배터리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만 연장해도 고리 4호도 연장하고 하면 2030년 탄소 감축 목표 40%는 저절로 달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탈원전만 포기해도 되는 정책이라는 얘기를 했고 약속은 지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가동 중이고 이미 완성된 원자력 발전소만 그대로 2030년까지 가면 탈탄소 40%는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오불과는 현 정부는 지금 전혀 그럴 의사가 없고 새 정부가 이거는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보고요.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원자력 발전 사고가 났던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미국의 스리마일 아일랜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이 세 나라가 공히 원전 투자 유턴을 선언하고 원전을 짓기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사고 한 번 안 난 나라가 대통령이 영화 한 번 보고 나서 탈원전을 하겠다고 하는지 정말 문재인 정부 정책 중에 많은 정책들이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국익에 가장 큰 피해를 준 영향을 미친 정책이 바로 이 탈원전 탄소 제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원자력 경쟁률이 세계 1위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승만 대통령이 벌써 일찍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학부에 원자력 공학과가 세워진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세계 제1의 경쟁력까지 키워놨는데 이걸 갖다가 스스로 이렇게 무너뜨리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래놓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해놓고 외국에 나가서는 또 원자력 팔으려고 또 했다는 게 더 아이러니해요. 네, 오늘 아주 그 장시간에 그 재밌는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유익했고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